이번 세션 시작하기 직전에 휴식 시간에 혹시 뒤에 나온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지하철에서 젊은 사람이 큰 두유 마시고 뭐 이런 화면 보셨나요? 그게 사실은 그 요즘 뜨고 있는 전 프로그래머, 프로 게이머 홍진호 씨인데 요즘 텔레비전에서 많이 얼굴을 비춰가지고 연예인 못지않게 유명한 분인데 그 유명한 그 홍진호 씨가 지하철을 타고 뭐 이만하게 커다란 두유통에 두유를 쪽쪽 빨아 마시고 뭐 별 기이한 행동을 하고 그래도 주변에 앉은 지하철 승객들이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그런 영상을 보셨습니다. 이게 저희가 서울 디지털 포럼을 위해서 기획한 영상인데 이게 뭐 여러분들도 잘 느끼실 겁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또 어떤 시간이든 간에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진 게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우리가 정말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또 나의 이웃 심지어는 나의 가족과의 소통이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실제로 우리는 그런 소통이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그 결과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소통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이신 황경식 교수 모셔서 소통에 대한 단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 황경식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고백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큰맹입니다. 오늘 여기 큰맹 대표로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스마트폰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서울대학에서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만은 요즘 70을 앞두고서 가끔 정신이 깜빡깜빡해서 오늘 이렇게 또 이 커닝 페이퍼까지 준비하고 나와서 페이퍼를 많이 활용하는 것을 여러분들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정보 유토피아, 정보 이상적인 사회로 가기 위한 적절한 처방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다 생각하셨기 때문에 함께 좀 공유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처방전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우리 사회를 구할 수 있는 혁신적 지혜라고 할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잠정적인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정보기술이 사람들 간의, 인간들 간의 소통,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과 감정소통이라는 공공선을 위한 기술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제 잠정적인 결론이고 그 세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지구촌 사회를 주도하는 IT 강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술 문명에 부합하는 정신 문화를 우리가 향유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첨단 문명과 후진 문화 간의 시간적인 간격, 혹시 그 간격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첨단 문명과 후진 문화 간에 그와 같은 간격을 메울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이고 처방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수년 전에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국제정보통신정상회의에 시민사회 대표 일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상회의 화두는 우리가 오늘날 관행적으로 쓰고 있는 정보기술, 즉 IT라는 용어는 원래 정보소통기술, ICT라는 용어의 줄임 약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 사용되어서 관행화되고 말았죠. 그런데 그와 같이 약칭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본래의 목적인 소통이라는 그 목적 가치를 망각하고 훼손하며 기술 일변도로 치닫고 있고
그래서 결국 오늘날 정보 유토피아가 아니라 정보 디스토피아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외의 결론은 우리가 앞으로 소통이라는 공공선을 명심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IT라는 말보다 이제는 목적 가치까지 포함하는 ICT라는 용어를 쓰기로 공동 결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정보도 과거에 농업, 산업과 마찬가지로 생산의 도구요 수단입니다. 문제는 어떤 목적 가치를 지향하는 도구이냐, 그 목적 가치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한 정보 기술인지를 우리가 성찰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핵심 가치인 소통을 항상 우리가 명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의 홍수 속에 함몰되지 않고 소통이라는 목적지를 찾아가는 나침반과 등대를 잇지 않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정보 유토피아로 가는 3가지 성찰적 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그와 같은 성찰적 과제의 첫 번째 과제는 정보 유토피아의 인프라, 토대로서의 정보 사회 정의의 구현이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정보재를 공유하고 동참하며 정보재가 공정하게 분배되어 있는 사회, 그야말로 최소한의 이상적인 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정보 사회 정의가 실현된 그런 사회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현실은 자본의 횡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듯이 정보의 양극화, 정보의 빈익빈 현상이 심각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논의되었습니다만 디지털 디바이드로 우리 사회가 신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4대 IT 소외계층, 농어민, 빈곤환자, 노인, 장애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정보사회와 상관없이 살고 있습니다. 단지 소비 자원뿐만 아니라 일부의 재벌이 정보를 독점함으로써 정보의 기본적인 생산 분배 저장에 이르기까지 심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민주적인 의사소통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사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 시간이 우리가 정보제에 대한 소유관념을, 과거의 소유관념을 청산해야 할 그런 절실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정보제는 과거의 유형적인 산업제와는 다르죠. 유형적인 산업제는 일부의 사람이 많은 재화를 소유하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 재화에 대해서 접근성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정보라는 것은 무형의 재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어떤 마인드를 갖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많은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재화, 무형의 재화라고 생각합니다. 베토벤의 교향곡이나 피카소의 그림이 일부의 사람이 향유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배제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관념의 변화, 우리가 좀 마음을 열고 열린 소유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저는 익명성의 함정을 극복하는 일이 또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보기술로 인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차세대 젊은이들이 많은 시간 사이버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은 이름 없는 공간, 얼굴 없는 공간이라는 뜻에서 우리는 익명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익명성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2가지 기능, 선기능과 악기능을 갖고 있죠. 선기능은 우리가 익명성, 그런 그 사이버 공간에서 자유롭게 상상하고 또 사고의 무한한 실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적인 공간의 폐쇄성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해방적인 그런 치유의 공간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사이버 공간은 역기능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남을 죽이고 살리는 악플을 달고 험담으로 난리지새는
그야말로 악의 다툼의 마비소굴이 될 수 있는 것도 사이버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익명성과 도덕성은 반비례 관계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 번째 과제는 가능하면 사이버 공간의 순기능을 조장하고 역기능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에 따른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소중하다, 그런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성별이나 학벌까지 파괴되는 것은 좋지만 인격이나 체면까지 파괴되고 드디어는 안면몰수,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이버 공간이 페이스리스, 얼굴 없는 공간이라는 말이 더 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익명성이 아니라 이름 명자가 아니고 익면성, 얼굴 없는 그런 공간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안면몰수하는 그런 행태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이버 공간은 도덕 해방구가 되어서 무도덕, 비도덕이 판치는 그런 마귀 소굴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의 집단적인 중독에서 좀 벗어나서 자신과의 대면 소통을 위한 반성과 소통, 성찰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워드 가드너 박사는 애플리케이션에 몰입하는 젊은이들이 길을 잃어본 적이 없는 세대라고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실패를 기피하고 안전지향주의가 미래에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경험, 더 큰 추억과 우연한 행복의 기회를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생은 난관을 통해서 고통을 감내하는 가운데 성숙의 기회, 지혜의 성취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집단 중독과 집단 최면으로부터 좀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진정 스마트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잠시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여러분 가까이에서 내려놓는 것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하면서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저의 토론 파트너인 손화철 교수를 여러분들이 소개하겠습니다. 손 교수는 일찍이 저에게 학생으로, 제자로 왔다가 지금은 이 정보통신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세계적인 대가가 된, 오히려 저의 선생님이 된 그런 대단한 기술 철학자입니다. 손화철 교수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스토피아는 유토피아의 반대로 누구도 살고 싶어하지 않는 세상을 말합니다. 서울 디지털 포럼처럼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모임에 와서 디스토피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좀 부적절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디스토피아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서 연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디지털 세상의 핵심은 역시 이 소통입니다. 그런데 이 소통이 잘못되면 디지털 디스토피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디지털 디스토피아의 몇 가지 징후들을 말씀드리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일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말씀하신 디지털 격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연상 기능을 가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어떤 사람들은 전기는커녕 마음 놓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발전을 이뤄내었다, 우리가 옛날보다 더 좋은 세상에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누구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좋은 세상입니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디지털 세상에서 연결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결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연결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일방적으로 소외되는 사람들이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격차를 디지털 격차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매우 디스토피아적입니다. 두 번째 징후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 디지털 격차의 상층부에 있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여기 이 연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의 연결이라는 것은 결국 기업이나 국가와 같은 어떤 거대한 기관들이 매개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용자들은 이 연결이 도대체 어떤 원리로 이어지는지, 누가 관리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윤이 생겨나는지, 내가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그 정보가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어났던 정보 유출 사건이나 아니면 또 위키리크스 사건이나 스노우든 사건이나 아니면 세계 여러 나라의 인터넷 조작, 통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부와 기업, 소수의 전문가, 정책 결정자들이 저지를 수도 있는 실수, 일탈, 범죄 같은 것들이 역설적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정보 유출이 많이 돼서 신용카드 바꾸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신용카드 가서 바꿨다. 네, 몇 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보 유출이 됐으니까 나는 이제 은행을 사용 안 하겠다 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정보 유출되니까 나는 휴대전화를 사용 안 하겠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내 정보를 잘 관리해 주기를 기다리는 거죠.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별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디지털 세상의 강자들이 잘 해줄 거라고 맹목적으로 믿거나 아니면 지구를 떠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우리는 누구인가의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는 과연 남들이 연결시켜서 연결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연결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발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통신 기술들,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나 이런 기술들은 연결과 소통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 인간의 자유, 인간의 언어, 생각, 심지어 인간의 인간됨이라는 문제까지 접근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지 오웰의 유명한 소설 1984에 보면 이 소설이 그냥 통제에 관한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 소설은 언어의 왜곡에 대한 소설입니다. 빅브라더가 다스리는 나라 오세아니아에는 새로운 언어라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 언어는 빅브라더가 싫어하는 모든 단어들 다 없애고 그 다음에 그 문법들을 매우 단순화시켜서 단순한 언어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 언어를 단순화시키는 걸까요? 사람은 말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말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단순해지면 생각도 단순해지고 다스리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언어와 관련된 기술들은 우리의 생각의 형식과 내용을 바꿉니다. 형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문자 기술과 인쇄술은 사람이 길게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생각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월터 옹이라는 학자는 말하기를 문자 기술과 인쇄술 때문에 철학과 민주주의가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은 짧게 말하는 것을 강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트위터는 140자입니다. 뉴스피드 길면은 스크롤의 압박이죠. 안 읽습니다. 디지털 포럼에 와서 발표를 하는데 철학자한테 10분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신없이 막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황 교수님께서 아까 소통이 중요하다 하셨는데 정보소통 기술에서 허락하는 종류의 소통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구글씨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책 보셨습니까? 좋은 책입니다, 사실. 제목이 좀 이렇게 과격하게 붙었는데요. 구글의 검색 기능, 빅데이터를 이용한 검색 기능은 내가 과거에 어떤 나의 과거 사용 기록을 다 분석을 해서 나에게 딱 맞는 정보를 나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걸 나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신입니다. 구글 신. 자, 구글 신이 주신 정보를 가지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말이 다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흔히 기술을 내가 나의 목적을 위해서 기술을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혹시 기술에 나의 목적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술이 나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대단한 독재자, 대단한 컴퓨터가 있어야지 디스토피아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 격차라는 엄연한 현실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주어진 틀, 기술 사회의 문법에 내 자신을 맞추는 것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순간 역설적이게도 나의 자유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디지털 디스토피아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인간만이 물어볼 수 있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근본적인 그 물음에 내가 대답하기 어려워졌을 때, 그 물음이 무의미해졌을 때, 그 물음이 완전히 잊혀졌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모두와 연결되어 있는데 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완전히 새로운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혁신은 시장 경쟁의 어떤 결과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라는 고민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좋은 세상은 또 어떤 세상입니까? 기술 개발을 할 때 기술 격차가 해소되는가, 이것의 사회적 영향력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사회. 다수의 비밀은 보장되지만 소수의 이익을 위한 비밀은 없는 세상. 무작정 개발하고 이윤을 추구하기보다는 정말 진정한 공존과 소통을 더 우선시하는 세상, 이런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이 올까요? 저는 디스토피아 발표자니까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이런 세상이 잘 안 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단한 몇 가지 나름의 생각들을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은 자기만의 시간, 자기만의 세계를 확보해야 합니다. 1984에 윈스턴은 공책을 몰래 사서 일기를 쓰는 것으로 자기의 성찰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찰이 저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성찰도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빅브라더는 일기, 성찰 이런 거 싫어합니다. 빅브라더가 좋아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내가 오늘 점심 먹은 거 찍어서 올려서 전 세계에 알립니다. 그리고 서로 좋아요 눌러주고, 이런 세상이 빅브라더가 원하는 세상입니다. 저는 이런 흐름에는 저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은 무작정 개발만 할 것이 아니라 개발을 위한 성찰을 해야 됩니다. 신제품 사면은 인생이 바뀐다 이런 식으로 자꾸 거짓말하지 말고 왜 이 개발을 했는지, 이 제품의 정당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기업들이 스스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비자들의 압박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대학은 기업의 하수인이 될 것이 아니라 기술의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영향력에 대해서 연구하고 거기에 정책을 만들어서 기업들을 선도해야 합니다. 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때 이 개발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를 전문가들끼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도 함께 참여해서 결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도 스스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압박이 필요합니다.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좋은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토론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에 정보통신 기술이 이용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소수의 단기적인 이익을 위한 비정상적인 발전이 아니라 다수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한 정상적인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혁신입니다. 나의 생각을 다듬는 성찰과 그 성찰에 바탕한 소통, 이 소통이 바로 공공선을 지향하는 지혜로운 혁신, 혁신적 지혜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너 뭐 철학자니까 맨날 이상적인 소리만 하고 그래가지고 언제 기술 개발을 할래? 기술 개발 좀 느려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상적인 생각을 포기하면 바로 그 순간 디스토피아,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세상이 시작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경식 교수님과 손하철 교수님의 말씀 아주 진지하게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게 뭐 그렇게 두 분 다 이렇게 극단적인 대비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황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은 유토피아가 눈앞에 와 있는 것 같고, 또 송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인가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하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또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말 유토피아가 그렇게 가까이 온 건지, 또 우리가 디스토피아를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서로 한번 대비되게 말씀을 해주시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정보통신 기술이라는 것은 양날의 칼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를 정보 이상향인 유토피아로 이끌 수도 있고 또 정보 디스토피아로 내몰 수도 있는 것이 이 정보통신 기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정보 유토피아건 디스토피아건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 거주민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거주민들의 성찰적 지혜 또는 혁신적 지혜가 무엇보다도 여기에서 키를 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정보 유토피아를 꿈꿨지만 정말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많은 여건들이 이렇게 충족되어 있고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찰적 지혜를 각성한다면 바로 우리 눈앞에 유토피아가 당도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를 우리가 터득할 경우에 그 유토피아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실현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그 텔레비 CF에서 많이 봤습니다만은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른이건 아이건 간에 약간 이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뭐 그런 면이 있죠. 스마트폰에 중독됨으로써 우리가 소중한 것들을 많이 읽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가족의 가치라든지 대화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을 읽고 있고 우리 손 교수가 이야기했듯이 자기 자신마저 지금 읽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고 있는 소중한 것에 대해서 묵념을 할 시간이 바로 우리가 그 성찰적 지혜를 터득하기 위해서 혁신적 지혜를 터득하기 위해서 좀 성찰하고 철학적인 거리를 유지해야 될 그런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찰적 지혜만 터득할 수 있으면 유토피아가 바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 이런 황 교수님 말씀이었습니다. 손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제가 그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스마트폰을 하루 동안 쓰지 말고 보고서 말하자면 감상문을 써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상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뭐 애인하고 엄마가 걱정돼서 굉장히 뭐 문제가 많이 생겼다 이런 친구들도 있고 하루 종일 뭐 시계를 못 봐서 불편했다 이런 친구들도 있고 네. 집에 가서 하루 놨다가 집에 가면은 문자가 한 100통 정도 걱정하는 문자가 올 줄 알았는데 집에 가서 딱 켜보니까 스팸 문자 2개밖에 안 와서 나는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나 뭐 이제 이런다고 하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물었습니다. 오케이, 스마트폰을 쓰지 않아서 불편하더냐 불안하더냐 그랬더니 많은 학생들이 불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저라도 그럴 것 같은데. 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디지털 환경에 굉장히 익숙해지고 거기에 의존하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굉장히 의존적이 되고 동시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 되는 것은 이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디스토피아의 이건 뭐 작은 예에 불과하지만 디스토피아의 매우 심각한 징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하신 디스토피아의 징후들을 잘 고쳐나가면서 깊은 성찰을 하면은 결국 유토피아가 올 수 있다. 뭐 이렇게 두 의견을 뭉쳐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저희가 시간이 모자라서 간략하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소통과 성찰이 지혜를 여는 열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오늘 강의 내용들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뭐 고사성어를 인용하셔도 좋고 직접 어떤 한 그 키워드를 말씀하셔도 좋고.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씀하신다면 뭐가 되길지 손 교수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번 세 번 세션의 그 주제가 믿음이었지 않습니까? 네,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독교의 하나님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 보이는데 믿으라는 거죠. 근데 구글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구글신에 대해서는 보여도 의심해라. 보여도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다. 저는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잘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글씨는 보여도 믿어서는 안 된다. 네. 황 교수님께서 세션 마무리하는 말씀과 함께 한 네. 키워드를 제시를 해주시죠. 저희들은 지금 그 말띠의 해에 살고 있습니다. 네. 말띠의 해에 가장 먼저 이렇게 연상되는 사자수고는 주마간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 사회에 우리의 삶을 반성해 보면 우리는 마치 말을 타고 달리는 사람이 이 세상을 구경하는 듯한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이 변화무쌍하고
모든 경험과 삶이 아주 스피디하게 진행이 되어서 대충 우리는 헐레벌떡 숨이 찬 인생을 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주마간산 대신에 주마가편이라는 사자수고를 대신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와 같은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해서 더 빨리 달리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지금까지 망각하고 있던 정보통신 기술의 그 목적 가치인 소통에 좀 눈이 뜰 수 있는 그런 채찍, 혁신적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채찍을 우리 스스로에게 칠 그런 절실한 네.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서양에서 철학이라는 말을 필로소피라는 말로 표현하는데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것은 love of wisdom이라는 말인데요. 지혜에 대한 사랑과 동경인데, 혁신적 지혜가 필요한 저희들에게 바로 그것은 상당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그 철학적인 지혜를 생각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그 철학적인 프로젝트가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프로젝트가 아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황 교수님과 손 교수님 주마 가편 그리고 디지털 시는 보여도 믿지 마라, 이 두 가지 말씀 좀 새겨 들을 만한 그런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거를 중요해.